사람애가 지금 세베대의 아내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절에서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령하소서 하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 주의 영광과 함께 때가 되면 완성될 그 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왕국, 그 나라가 임할 때 나의 두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걸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살로메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섬기려고 왔다. 근데 네가 지금 나한테 뭐를 구하는 거냐?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할 때 22절에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2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침례를 받겠지만 내 오른편과 내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요. 22절, 23절이 참 중요한 건데요. 결론 먼저 말하자면 야고보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잠기게 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가 요한이 하시니 그들이 누구예요? 살로메와 요한과 야고보죠. 그들이 여기서 이제 살로메는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고백대로 돼요. 고백대로. 12사도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순교하나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언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하고
거기서 7명의 그 집사를 선출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스데반이 전도를 나가요. 그 회당에 가서 막 전도도 하고 막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잖아요. 거기서 도대 맞아 죽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헤롯이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갖고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져 이제요. 이때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칼에 목이 잘려 죽어요. 그게 최초의 사도의 순교예요. 그게 여기서 이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고백처럼 됐다. 이 말씀은 무언가 크게 오해하고 엉뚱한 간청을 하는 두 제자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이 구하는 주의 우편과 좌편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 문을 통과했을 때만 이루어지는 영광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왕국으로 복귀하시는 거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새로운 세상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고 생명까지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불평등과 계급이 존재하지만 주의 나라는 뭐예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섬기는 자가 위대한 사람. 그런 나라가 바로 주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주의 우편에 앉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현세와는 전혀 다른 그 세상. 예수님이 섬기러 왔고 섬김을 통해서 본을 보이셨고 거기다 또 섬김의 생명까지 내어준 그런 세상.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이 두 제자처럼 유치한 기도를 하지 않는가? 유치한 것을 구하지 않는가? 교회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바라고, 직분이 뭐가 필요해요? 사실은 장로교단에서는 서리집사, 집사, 안수집사, 장로, 그런 걸 때가 돼서 안 주면은 속상해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야.
이 제자들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섬김의 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처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엉뚱한 미몽에서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이 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나의 마시려는 잔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잔은 그의 말씀으로 자신의 죽음을 비유하신 거잖아요. 네가 이런 죽음을 죽을 수 있냐, 맞이할 수 있냐, 기쁜 마음으로 이 말이잖아요. 지금 26장을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이처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잔이라고 나오잖아요. 잔. 자, 2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실 잔을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입니다. 20장 22절에서 나를 잠기게 한 침례를 받을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이라잖아요. 이 잔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 죽음. 나의 잔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22절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침례를 받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신의 죽음을 비유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방금 읽었던 것처럼 26장 39절 읽었던 것처럼 거기도 잔이 나오잖아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참할 수 있느냐? 나의 죽음에 너도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근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지금 대답을 했잖아요. 할 수 있다고. 근데 알고서 대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모르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야고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초의 순교자가 됐고 헤롯 왕의 칼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고 요한은 또 어떻게 죽었어요? 요한은
순교는 안 당했어요. 근데 순교나 마찬가지야. 왜? 자기 동료들은 다 죽었어요. 12지자가, 요단지자가. 다 순교했는데 자기만 온전하게 살다가 80이 넘어서 90세쯤 돼갖고 지 생명까지 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내 동료들은 다 죽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자기만 끝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결국은 그걸 인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기는 했지만 큰 업적을 남겼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요한은 그렇게 살려둔 거예요. 뭐 전설에 의하면 그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그 헤롯이 그 요한을 갖다가 펄펄 끓는 물에 그냥 던져 넣었는데 찢겨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순교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능력을 받아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해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라오라겠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초종함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에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뒤를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상을 주는 거는, 즉 네가 구했던 우편과 좌편은 내가 줄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뒀던 그가 받을 것이다. 그가 누굴까요? 제자들이겠죠. 어떤 제자?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12제자는 다 받았지요. 그 제자가 12제자만 있냐고요.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여종도 있고 남종도 있고 진실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제자하면 12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제자, 70인의 제자, 500인의 제자, 그 후에 계속 지금 21세기를 사는 많은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비해진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 10명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떤 뒤에? 살로메의 두 아들이 이런 걸 구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좀 2명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데리고 와갖고. 그러니까 그 열 제자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반응이 나와, 이제요. 자, 보세요. 24절에 그 10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를 대적하여 분개하였으나, 분개하였대요. 얼마나, 응? 아니 이 새끼가 어떻게 자기만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가 우리는 그 사람 뭐야? 이 소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 벌어지잖아요. 어디서든지.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어떤 대통령을 뽑아놓던가, 어떤 뭐 구의원,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 뽑아놓으면은, 뽑히면 어떻게 돼? 보좌관도 있고, 또 뭐 부시장, 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 장에 부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투쟁하는지 알아요? 피 터지게 싸워요. 그들도. 대통령을 당선되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내가 저 자리를 가야 되는데 봤잖아. 이번에 이재명이 졸개들 서로 막 그냥 그 자리 가려고 그래갖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터트리고 다잖아요. 비리를 지네들끼리. 왜 그래요? 그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이 전심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게 전심을이잖아요. 이재명이 불법적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 강제로 뺏어다가 앉혀놓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막 그거 한 잔씩 차지하려고 얼마나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나 지금 이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권력자에게 빌붙어가지고 내가 제일 지금 화가 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일했던 그 연놈들, 특히 누구요? 그 여자 이재명 밑에서 또 지금 자기가 섬겼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있잖아요. 저따위 짓 하고 있잖아요. 배신 때리고 지금 뭐 그 여자뿐인가요? 지금 다 배신 때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한덕수도 배신 때렸고 최상무기도 배신 때렸고 제일 배신 정말 악랄한 새끼가 한동훈 아니에요. 한동훈 20년 동안 밀어주고 당겨주고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당대표 시켜줬더니 자기 선배를 갖다가 저렇게 탄압시켜갖고 내란죄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한동훈이가 제일 먼저 했어요. 저런 놈이라고요. 저게. 윤석열 대통령 안 됐으면 한동훈이는 감옥 가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문재양 치하에서 감옥 보내다가 얼마나 탄압을 했어요. 한동훈이를. 결국은 감옥 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안 됐으면. 그런 놈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니까 저따위 짓 하는 거 봐요. 반역을 내란죄요. 내란죄 지금 한동훈이가. 그놈만 있나요? 안철수는, 배현진이는, 조경태는, 김예진은, 한지아야 뭐 원래 뭐 전 김일성 주사파니까 저것은. 김예지도 마찬가지. 김일성 주사파예요. 저것도. 저런 배신자들.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아니었으면 끝까지 버텼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해요? 파면 당해요? 헌재에서 안 당한다고요. 끝까지 버텼으면. 아무리 이재명과 더불어당에서 핍박을 해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4월 말까지. 4월 18일 날 문영대와 이미선이 임기 마치고 가잖아요. 그러면 탄핵 안 당하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올바른 정상적인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시키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3년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재명 저 반역 내란 놈이 지금 미국과 지금 관세 갖고 이런 사태 안 벌어지잖아요. 민생 쿠폰이라 해가지고 소비 쿠폰이라 해갖고 이런 거 안 벌어지잖아요. 저거 다 빚이잖아요. 지금 무슨 민생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다 문재왕이가 빚져는 거 다 갚고 다 비추고 대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미국과 관세,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10% 미만으로 돼요. 관세. 그리고 조선업 500조 원 그거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얼마가 날라간 거예요, 지금. 나토 가가지고 그거 그 무기 파는 거 그거 해놓은 거 이재명이 쓰러서 가지고 지금 그거 다 무산됐잖아요. 그리고 대왕굴에 석유 우리나라가 석유 시추국이 돼가지고 70년 동안 80년 동안 석유 가스 생산할 수 있는 거 그거 이재명이 안 한다잖아요. 마귀 사냥인가 그거하고 대왕굴이하고 안 한다잖아요. 왜 안 해요? 그거를 우리나라 잘 살으면 안 되니까 망해야 되니까 저런 놈들이라고 태양광 한다잖아요. 태양광 질 좋은 호남에서 나는 전라도 저쪽에서 나는 질 좋은 태양광 그 좋은 거 그거 비싸다고 안 해가지고 거기는 다 망하고 중공산 납덩어리 그거 있는 거 다 사다가 지금 중공 대만 불려주고 지금 문재왕이가 더불어당이 그런데도 더불어당을 찍어줘? 그렇게 해놓고 엊그저께 이재명이가 그 전라도 쌀 그 다음에 소고기 그거 만지작거리니까 관세 그거 만지작거리니까 전라도에서 받은 말 했대?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는 무슨 시민단체 종북단체지 간첩단체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더불어당에서 태양광 까는 거 삼사타 났고 풍차 돌려가지고 풍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랬다잖아요. 받은 말 하대 이제 와서 삼사타 나고 뭐 그랬다고 막 그러대? 가네들? 이제서 받은 말에 우리는 벌써 8년 전에 우리는 얘기를 했는데 중공산 그거 태양광 깔게 되면 납덩이 오염되고 호남 다 망하고 산사타 나고 풍차 소리 나고 이렇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중국만 돈 벌어주는 거다. 좌파들만 돈 벌어주는 거다 했더니 그때는 더불어당 옹호했던 새끼들이 엊그저께 얘기하더라고. 니네들이 태양광 깔아서 호남에 완전히 망했고 산사타 나고 풍차 돌려가지고 소리는 그 잠을 못 자고 질병에 걸렸다. 어제 그러대? 어제 그저께? 이제서 받은 말에 우리는 벌써 8년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는 8년 전에 얘기했다니까요? 그런 사태 난다고? 그러니까 좌파들이 저 좌익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네들이 이득갈 때는 그런다고요. 그래서 더 구역질 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면 이해를 해요.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아는데 자기네 양심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수진이라는 더불어당의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총선 때 이재명이가 자기 지역을 다른 사람한테 줬잖아요. 자기 측근한테. 그랬더니 이수진이가 뭐라고 했어요? 이수진이니까 이거는. 이것은 이제 제가 반중정서 2030이 이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공산당의 침략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 반중정서를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표는요. 대한민국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하얀색에 적혀 있는 게 조선족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받고 저렇게 있는 많아요? 모든 혜택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좀 확대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선족과 화교들이 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저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네, 저렇게 차이가
정말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2030이 같이 그 근거를 찾으면서 가장 크게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 중국 관련인데요. 저는 이미 중국의 침략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세대가 어린 시절에 노무현 정부 이럴 때부터 TV에서 맨날 동남아 다문화 가정 같은 거 틀어주고 예. 불쌍한 사람처럼 비춰주고 특권을 줘야 되고 특혜를 줘야 될 세력처럼 PC주의를 우리에게 굉장히 주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다문화 전형의 수혜 대상이 다 중국인들이었던 겁니다. 대부분이 중국인이나 중국계들이 그런 식으로 혜택을 수혜를 하고 있었고 이것이 입시에서도 의전원과 로스쿨 입시에서도 그리고 또 부동산 같은 문제에서도 전부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미 중국인들이 의료보험 관련해서 편취하고 있는 것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내용과 지금 제가 지난주 백발백중에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인이 100% 풀대출로 타워팰리스를 구입한 것. 예. 네, 중국인 30대였나요?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고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중국 식민지화에 부역했던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그때 당시 정말 이상했던 것이 굉장히 친중적인 것들을 프로파간다를 많이 했어요. 예. 방송들도 동원이 돼서 했었고 아오 그러면서 뭐 중국의 어떤 설날에 뭐 새해 인사드린다 그런 헛소리까지 했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 보내는 인사다. 뭐 네네. 속국입니까? 식민지입니까? 그런 식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푸바오, 뭐 마라탕, 탕후루 이런 거 갑자기 어떠한 유행을 강요하는 듯한 억지로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프로파간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방국들에서는. 예. 한국 언론에서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2018년쯤이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구로구의 모 초등학교는 학생의 100%가 중국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까? 네,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너무 많이 지금 빼앗겨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세요. 지금 탄핵 찬성 집회를 명동에서 하는 이유는요. 명동은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예. 지금 중국 관광객들을 무비자로 지금 입국시켰잖아요. 그 사람들 명동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모으기 쉬워가지고 명동에서 하는 거예요. 명동에서 막 깃발 흔들면서 그리고 특히 중국인들이 위험한 거는 그러니까 가령 유럽에서 막 팔레스타인들과 원주민 간의 이제 자국민들 간의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외모에서 일단은 우리가 구별 가능한데 중국인들은 똑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쓰거나 이런 우리가 구별을 못해요. 구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세력을 중국인들을 그런 식으로 동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20대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문재인 암흑기 당시에 대학을 다녔는데 갑자기 중국인들 유학생이 너무 많아요. 우리 우방국들 유학생들은 굉장히 드물었고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팀플 같은 경우에도 안 해요. 한국어 모른다고. 안 하고 프리라이더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계속 담배 피우고 피우면 안 되는 곳에서 담배 피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그동안 특혜를 편취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정치적 정책적으로 끼친 해악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금 CCP 아웃, 중국 공산당 아웃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집회 현장에서도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친중 세력은 저는 당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들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예. 뭐 한두 개는 아니죠. 제주공항에 갑자기 중국인이 와가지고서 저 몰래 좀 촬영하다가 그러다 여러분, 잡히게 됐고요. 이것도 제가 꼭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할 때 중국인 유학생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촬영을 했다. 수년간 촬영을 해서 중국 공안에게 넘겼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며칠 전에 제주공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며칠 전에 제주공항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이제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이 보안시설이에요. 공항. 예, 당연히 공항마다 군공항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이 전투기들도 뜨고 내리기 때문에 다 그거는 보안으로 좀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야당이 반대한 현행 간첩법으로는 지금 현행 간첩법으로는 적국인 북한만 처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그 간첩법 대상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넓혀서 중국을 포함한 외국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간첩법으로는 이 사람이 간첩 행위가 있어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런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훨씬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도 나라 돈으로 비탄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무엇이죠? 이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이걸 뭐 한다고요? 이재명 정권이 확대시킨다고요. 그런 식으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외국인까지 들어간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외국인 2,000명 182억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2,000명에 182억 원의 비탕감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입니까? 아니면 한국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요. 금융위원회. 외국인인 경우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실명 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새 출발 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찐입니다, 여러분들. 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국적의 외국인이 해당이 되는지, 어떤 국적의 외국인이 많이 포함이 되는지 물어보니까 못 밝히겠답니다. 왜 못 밝힐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중국인이 가장 많겠죠. 중국인이 가장 많은 게 걸려버리면 이게 문제가 더 심화될 거니까 이와 관련돼서 외국인 2,000명에 대해서 어떤 국적인지, 어느 국적이 가장 채무 탕감이 많은지를 이 정권이 못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나라는요, 중국인이 살기가 너무 좋아. 한국인은 대출 규제를 하면서도 중국인은 대출 규제를 안 하니까 네 채 중에 한 채가 대출 구매가 가능하고, 심지어 33살짜리 중국인이 89억 타워 팰리스를 100% 대출로 사지를 않느냐. 심지어 용산 딱 1256평을 사들이는데 중국은 취득세 전액 면제를 받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빚을 지는 가운데 무려 빚 탕감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진짜 쎄쎄지. 진짜 쎄쎄. 자,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한국인지 이게 중국인지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나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인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 가서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출로 중국에 있는 집 살 수 있어요? 세금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중국 가서 빚 졌는데 시진핑이 우리 빚 탕감해 주냐고요? 안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나라 곳간에 그렇게 돈이 넘쳐납니까? 곳간에 돈이 없어요. 다 빚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나가야 돈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 기준 없고 선 넘는 돈뿌리 와중 속에서 이런 일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더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바로 잡힐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이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1차관에 자신의 부동산 자문교수를 발탁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상경이라고요. 어떤 주장?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 이관수를 주장한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과 똑같이 공공주택 확대, 기본주택을 부르짖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공공주택, 기본주택을요, 몇만호? 250만호를 공급할 것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다시 표를 보여드리지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역대 정권에서 모든 걸 공급을 다 포함해도 250만 호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재명 정권 내에서 250만 호를 공급합니까? 그것도 공공주택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1호 업무가 공공임대점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실소유자에게 저렴한 주택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대요. 여러분들, 말은 되게 그럴싸하죠.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요, 이 나라 부동산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랑 말이 다릅니까? 이재명이랑 말이 달라요. 왜냐?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3기 신도시가 늦어지니까 공약에 뺐다고요. 그래서 이재명의 40년지기 멘토 이한주가 들어가 있는 국정기획위는 부동산 잡겠다고 신도시를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명이 발탁을 한 이상경이란 사람은 실수요자에게 저렴